그러면 두 번째로 주술적 맹신이 가져온 반인륜적 행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규범 통제가 중요하다. 규범 통제는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 내가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야. 헌법재판소는 더 강력하게 권위를 세우고 국가의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헌법 조문 하나를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거는 법원도 못해요. 법원은 법률에 따라 심판을 하는 거예요. 헌법을 심판하는 데가 아닙니다. 법률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던 사람들이 헌법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헌법은 최고의 규범을 통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규범 통제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가치 체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규범이에요. 그 최고의 규범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더 강력한 권위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헌법 34조 1항에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했을 때 그 조문이 살아있도록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반지하에서 사시는 분들이 거기서 살지 않고 독일처럼 지상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을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위헌 심판을 내리면 그 헌재는 뭐라고 했어? 아니 법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행정부가 이따구로 하는 거야? 그래서 철퇴를 가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그랬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놨잖아. 우리 현실을. 그래서 빨리 정권을 바꿔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한 사례를 얘기하겠어요. 내가 유학을 가서 먼저 갔잖아요. 나중에 먼저 집을 마련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아내가 올 수 있도록 집을 마련했는데 내가 이제 차를 먼저 사고 차가 있어야 이제 빨리빨리 하니까 중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좀 교외는 아니고 교외에서 조금 있는 변두리에 작은 집을 한 20평은 좀 안 되는 집인데 거기에 그냥 일종의 아파트도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뭐 연립주택 비슷한 이렇게 그거를 디태치드라고 그러는데 그 집을 얻었어요. 거기도 월세도 싸고 그러니까 네 사람이죠. 우리 애 둘하고 네 사람이서 그 집을 계약하려고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우리 네 식구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좀 떨떠름해야 하는 거야. 왜 외국인에서 얘네들이 떨떠름하나야 하나?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 인종차별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떨떠름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고 쪽지를 하나 써줘. 이 시청에 가서 어디 가서 물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시청에 가서 물어봤어. 우리 네 식구인데 이 집을 계약하려는데 주인이 나보고 당신 보고 물어보라 그런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시청 담당자가 웃더라고. 그래서 네 명이서는 이 집에서 살기 너무 좁다. 그래서 아마 그 주인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거 내 맘 아니냐? 여기 살만한데. 그런데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럼 한국에서 매달 오는 송금하는 은행 계좌, 그다음에 네 명이서 살 수 있는 집, 조견표 이런 거를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서 시내에 있는 이런 집을 알아보라고 그 공무원이 나한테 안내를 하더라고. 그래서 즉시 또 이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찾았어. 찾아가지고 이제 마부거 슈트라세 65. 여기 평생 안 잊어버리는 주소야. 거기서 계속 살았으니까 유학 기간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가니까 20평이 좀 넘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 식구가 살기에는 딱 좋고 학교도 멀지 않고 뭐 차를 가져가기엔 충분하고 걸어 다니긴 좀 멀고 뭐 그런 위치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 집을 하려고 그런다. 괜찮겠냐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야.
내 식구가 살되 그 정도면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1인당 살 수 있는 면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 이상 살아야지 그거 이하로는 허락을 안 해줘.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계약을 이제 주인하고 물어보니까 된대. 그래서 주인하고 이제 그 하우스마이스터인데 하우스마이스터라고 그래. 거기 관리인, 그 임대주택 관리인 가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시청에 가서 이제 냈어요. 한 달에 얼마씩 온다 한국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집을 했다. 그랬더니 공무원이 이 조견표가 있어요. 내 식구가 한 달 이 집을 그 월세를 얼마 내고 그다음에 생활비 얼마 들고 그 애들 학교 보내는데 얼마 들고 그런 걸 조견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는 18세 이하에서는 킨더겔트를 봐요. 어린이 그 아동 그 킨더겔트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킨더겔트가 독일 이모님 계신가? 독일 이모님 계시구나. 맞아. 독일 이모님 그 킨더겔트가 우리말로 뭐야? 마보슈트라스 65 맞아. 독일 이모님 킨더 아동수당 그래. 아동수당. 아 참 아동수당. 아동수당을 주더라고. 아동수당을 매달 내 구자로 넣어줘. 내 은행 구자. 그때 나 코메르츠방크에 구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월세 보조금 월세 보조금이 뭐지? 월세 보조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월세 보조금. 독일 이모님 아동수당 말고 월세 보조금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는데 잊어버렸다 금방. 월세 우리 집에 살기에는 내가 한 달에 한국에서 오는 그 비용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부족분을 국가가 보조해줘. 본겔트 맞아. 본겔트. 월세 보조금. 내가 월세도 내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월세 보조금이 매달 나와. 그러니까 독일 국민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독일 기본법 조문이 있어요. 그냥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독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영주권도 없지만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독일은 아동수당 주지? 두 아이? 아동수당은 따로 해가지고 여름에 그거 가지고 유럽 여행하는데 쓰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집세 보조금이 나오지? 보온겔트. 킨더겔트, 보온겔트 이 두 개가 나와요. 그다음에 뭐 의료보험 이런 거는 뭐 거의 상징적 금액만 내고도 4인 가족 전체가 다 커버되고 진료받는 건 뭐 수술을 해도 다 뭐 무료고 그런 나라에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이건 뭐 없는 거야 이게. 뭐 복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어요. 돌아버리겠어요 내가 좀. 그러니까 반지하에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홍수 나면 그 반지하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한둘이겠냐고. 그래 이 규범 통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이 규범 통제를 어디서 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연방헌법재판소가 딱 판결을 낸다.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국가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의 정신과 내용에 맞는지 확인하고 만약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무효로 선하는 규범 통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규범 통제가 왜 필요하냐는 것은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하위 법령은 반드시 헌법에 따라야 됩니다. 입법부가 다수당이라고 해서 함부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할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을 사전 사후에 걸러내고 보호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추상적 규범 통제냐 구체적 규범 통제냐로 또 나눠지는데 그거는 뭐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거 복잡합니다. 추상적 그 규범 통제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알아서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연방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 재판 결과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을 이제 구체적 사건에 의한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법을 안정시키고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예측 가능하게. 오케이. 자, 규범 통제는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합의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야. 대화하고. 그 데이비드 보험 교수가 말했던 on dialogue, 창조적 대화론, 창조적 대화법, 이거에 따라서 그 합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부흥 또는 그 책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변하잖아. 그럼 그 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과거에는 이런 것이 규범이었는데 그 규범이 시대마다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옛날 그 고려짝에 또는 2000년도 예수 당시에 있던 그 규범과 오늘날의 규범이 같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악령이 출범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이 세상에 어떤 귀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그래서 누구한테 무당을 찾아갈 필요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뭐 점을 칠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며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는 세상. 그것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이게야. 규범 통제를 하는 헌법재판관이 모든 국민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규범 통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역할에 대해서 지금은 온 국민이 지지하고 신뢰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고 다만 그런 수준의 법률가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몫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회 3인 그래서 추천하고 선출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다음에 대법원장 3인, 대통령 3인으로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느냐. 교섭단체 의원수 비례로 한 15명. 이게 독일 의회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 하원에서 15명 정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냥 도장만 형식적으로 찍는 거죠.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원에서 8명 하고 상원에서 그 분데스라트라는 상원이 있는데 그 상원에서 8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하원에서 8명을 뽑고 그래서 16명에서 1재판부, 2재판부 해서 하는데 주로 지금은 인간의 존엄성, 또 인간의 기본권이 훼손됐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일에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 소양을 갖출 것. 두 번째는 규범 통제가 완벽하게 일어나게 할 것. 그렇게 되면 극우 세력은 누가 와서 뭐라고 하든 극우 세력이 나만 알 수가 없어요. 쫙 줄어듭니다. 그래도 타고나기를 성정상 극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인구 통계상 태어나요. 약 5%, 많으면 10%. 그 이내입니다. 지금은 30% 이상 넘는다는 것은 이건 그 비정상적인 사회예요. 5% 내외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5%가 넘을까 봐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5%가 넘었어요. 그래서 AfD 같은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약간 극우적인 성향으로 엔데 그 하원에 그 진출했거든요. 그러니까 5%가 넘었다는 얘기죠. 하원에 진출했다는 얘기는. 5원이 허들이거든요. 5원이 그 봉쇄 조항인데 5%가 넘어야 들어가는데 5%가 넘어서 하원에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골정입니다. 2월 독일 이모님 아직 계시나? 독일 이모님 보시기에 언제 선거예요? 총선이 독일이? 그래서 하여튼 그 헌법재판소가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나고 부탁의 말씀은 늘 말씀드리듯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폰알라 해주시는 거 하고 회원에 꼭 가입해 주시고 권민래 회원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 23일 일요일이로군요. 네. 독일 애들은 일요일 날 투표합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 번 했으니까
다 아시는 거 운영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회원의 의무는 그 수업료 명목의 회비를 내는데 그냥 이 채널에 멤버십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포괄하는 그 TOG, 그러니까 Token of Gratitude, 감사의 표시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그것이 세속적 가치는 없어요. 그러나 국가적, 역사적 자산이 될 것이므로 꼭 이것으로 우리 건민회가 다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그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 역량 진단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이것을 그 제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꼭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크립토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제가 그 이 토큰을 크립토의 세계로 안내하는 길목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건민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크립토의 세계를 여러분들을 안내하기 위해서도 이 건민회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크립토 패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곧 우리나라도 선도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따라가서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적 그 뭐랄까요 홍보, 이 건민회를 통해서 국민적 홍보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제가 23일 날 이제 그 특정한 그 제자들 모임에서 저를 초대해서 거기서 그 워크숍을 하는데 거기서 한번 해보고 23일 날 합니다. 해보고 잘 되면 여러분들도 공개적으로 건민회 회원에 한해서 워크숍에 참여하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모여서 23일 날 모여서 공개적으로 전체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더 많이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시민이 됩시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만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00회 기념이 됐습니다. 벌써 400회나 됐습니다. 400회 기념 특집으로 이재명, 문재인, 윤석열 이 이질적인 인간들의 생태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조화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것이냐